서울의 심장부 SJ그룹 타워의 최고층은 지상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푸른 물줄기와 도시의 빽빽한 마천루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지만 회의실을 감싼 공기는 그 어떤 전망으로도 녹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긴 마우간이 테이블 끝에 앉은 박진우 이사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회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낮이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의 신경을 곤두서는 힘이 있었다. 그는 방금 제안된 신규 사업안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며 서류 위로 길고 단단한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마치 칼날 위에 선 듯 긴장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프로젝트의 운명은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의 역동적인 풍경은 그의 눈에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시장 혹은 관리해야 할 변수들의 집합으로만 보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효율성이 유일한 미덕인 세계. 그것이 박진우가 스스로를 단련시켜 온 방식이자 SJ그룹의 후계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며 나지막이 결론을 내렸다.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는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마무리되었고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호출기가 짧게 울리며 액정에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회장실 호출. 박진우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 속에서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존재,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회장실은 그의 집무실보다 훨씬 더 고전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짙은 색의 원목 가구들과 벽에 걸린 동양화 족자들은 이곳의 주인이 쌓아 올린 세월과 권위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옅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SJ그룹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형형했다. 그녀는 아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만 응시했다. 박진우는 어머니 앞에서도 평소의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일반적인 모자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따스함 대신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박 회장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경영자의 눈빛이기도 했고 동시에 아들의 유일한 약점을 꿰뚫어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기도 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내게 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들었던 박진우의 목소리만큼이나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이미 예상했던 바라는 듯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저항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결정은 언제나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보처럼 내려졌다. 박 회장은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오히려 미세한 조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아들 쪽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상대는 윤 의원 집안의 막내딸이다. 우리 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게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다. 박진우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안에 누가 있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했다.
그룹의 안정성은 현재로도 충분하며 정략 결혼이라는 구시대적 방법 없이도 자신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경고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직도 그 헛된 약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냐. 십수년 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계지바이와의 약속 말이다. 그 말이 박진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오직 자신만이 간직해 온 성역을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박 회장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해라. 이 결혼을 받아들이고 SJ의 주인이 되든가 아니면 그 가짜는 추억 노름을 계속하며 모든 걸 잃든가. 네가 가진 모든 것 지금의 자리, 앞으로 네가 누릴 모든 권리는 내가 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이것은 더 이상 제안이나 협상이 아니었다. 왕좌를 건 전쟁의 선포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회장실을 나온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계산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비어있는 한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는 오직 한 사람 라일락 향기 같았던 그 소녀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흐릿한 기억의 편린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동네에 낡은 담벼락 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던 초록색 나무집, 그리고 자전거가 넘어져 무릎이 깨진 자신을 일으켜주던 작은 손. 소녀의 얼굴은 안개에 가린 듯 희미했지만 유난히 맑고 걱정스러운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날, 이사를 앞두고 나눴던 약속. 나중에 꼭 다시 만나러 올게.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꼭 찾아낼게. 어린 진우의 목소리는 앳됐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녀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치기가 아니었다. 냉혹한 현실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가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준 유일한 밧줄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 그 자체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너무도 달랐다. 어머니의 말대로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일단 현실과 타협하고 힘을 가진 뒤에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는 괴로웠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부서졌다. 그는 냉철한 경영자 박진우로 돌아와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만약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과연 그 소녀를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고 한들 그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반대로 이 결혼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SJ그룹이라는 막강한 힘을 손에 쥐게 된다. 그 힘을 이용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그녀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이 결혼은 사랑이 없는 계약일 뿐이다.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는 자신을 설득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다. 이것 또한 수많은 비즈니스 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혹은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계약.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씁쓸함과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그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오랜 고민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일단 살아남아야 했다. 왕좌에 올라야 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을 힘도 생기는 것이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비서에게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목소리였다. 그는 짧게 명령했다. 회장님께 전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상대 측과 약속을 잡도록. 전화를 끄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그는 또다시 현실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것이다. 그는 다짐했다. 이 차가운 거래가 끝나는 날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약속 장소는 강남의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는 공간은 화려하지만 절제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다. 하지만 박진우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잘 설계된 비즈니스 공간에 불과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와인잔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쫓고 있었다. 그에게 오늘의 만남은 그저 통과해야 할 하나의 절차였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결혼 계약서에 포함될 몇 가지 주요 조항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생활의 완전한 분리, 공식적인 행사 외 불필요한 접촉 금지, 그리고 계약 기간. 그는 이 모든 것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었다. 감정이라는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윤 의원과 그의 아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고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박진우는 기계적으로 대화에 응하면서도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윤서연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만한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박진우의 눈에는 그저 잘 훈련된 재벌가의 딸로만 보였다. 그는 어떤 특별한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이 지루한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는 다시 와인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주에 있을 해외 투자 설명회 준비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내면은 박진우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서 창가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수없이 상상하고 그려왔던 하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체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세월이 흘러 날카로운 남자의 손을 갖게 되었지만 특유의 곧은 어깨와 차가운 분위기는 예전에 그 소년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동요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무감각하고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안도감과 함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른들은 두 사람이 어색할까봐 자리를 비워주겠다며 잠시 자리를 떴다.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사업상의 미팅을 진행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이 결혼은 양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일입니다. 저는 윤서연 씨의 사생활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를 바로 앞에서 듣는 순간 윤서연은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변성기를 거쳐 낮고 단단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년의 음색을 그녀는 알아챌 수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찻잔으로 시선을 떨궜다. 지금 이 순간 진우야 나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그 말을 삼켰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대답은 박진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담담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여자. 그는 이 결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귀찮은 일은 만들지 않을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의 그 차분함이 얼마나 많은 감정의 파도를 억누른 끝에 나온 것인지를.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난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니까. 그녀는 결심했다. 일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태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약속에 얽매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의 박진우와 윤서연으로서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이 정략 결혼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이제는 자신이 찾아주고 싶었다. 대화는 몇 마디 더 오간 뒤 금세 끝이 났다. 박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시계를 확인했고 곧 어른들이 돌아왔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과 함께 미묘한 계약이 성립된 후였다. 박진우는 이 여자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윤서연은 이 남자의 곁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박진우는 의례적으로 그녀에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때 스쳐 지나가는 그녀에게서 아주 희미하고 익숙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라일락 향수였을까?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향기는 그의 뇌리에 박혀있던 어떤 기억의 서랍을 건드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윤서연은 차에 오르며 창밖에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당신의 얼어붙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줄게.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서울의 밤속으로 사라져갔다.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그녀를 태운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박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스쳐 지나간 라일락 향기가
이상하게도 계속 코끝을 맴돌았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감상적인 기분에 휩싸이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채올랐다. 그는 애써 그 향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일 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의 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준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집중해야 할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것도 자신을 흔들 수 없다고, 없다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결혼식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화려하게 치러졌다. 재계와 정계를 대표하는 두 가문의 결합은 마치 한편의 거대한 쇼와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진심 없는 축하의 말들이 오갔다. 박진우와 윤서연은 완벽하게 훈련된 배우처럼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연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가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은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신혼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 그들을 맞았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은 압도적인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상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조항들처럼 명확하고 건조하게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복도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었다. 박진우는 서재와 침실이 있는 오른쪽 공간을 사용했고 윤서연은 작은 거실과 정원이 딸린 왼쪽 공간을 사용했다.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식사조차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았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었다. 박진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났다. 그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에게 이 집은 그저 지친 몸을 잠시 뉘는 호텔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결혼이라는 거래를 성사시켰으니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을 위한 필요한 구성 요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반면 윤서연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을 조금씩 자신의 온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정원에 라일락 묘목을 심었고 아침마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생활 방식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가 떠난 빈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얼어붙은 강이 녹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진우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한 터라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텅 빈 거실을 지나 자신의 공간으로 향하려는데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찻주전자가 눈에 들어왔다. 은은한 김이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방금 끓여놓은 것 같았다. 그는 무심코 찻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것은 캐모마일과 꿀이 섞인 부드러운 향기였다. 그 순간 박진우의 뇌리를 스치는 익숙한 감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어린 자신에게 옆집 소녀가 끓여주었던 바로 그 차맛이었다. 소녀는 서툰 솜씨로 꿀을 너무 많이 넣어 지나치게 달았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흔한 허브차일 뿐이라고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며칠 후 그는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멜로디는 끈질기게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아주 대중적인 클래식 곡이 아니었다. 약간은 생소하고 슬픈 정서를 담은 드뷔시의 피아노 소나타였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왜 이 곡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기억의 파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늘어지게 재생되던 테이프, 그리고 함께 이어폰을 나눠 끼고 멜로디에 귀 기울이던 작은 소녀의 옆모습. 그들은 그 곡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불렀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음악 소리는 복도 건너편 윤서연의 공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발을 멈췄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하지만 우연은 계속해서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어느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현관을 나서던 그는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윤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거기는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결이 상할라. 상할라 라는 말. 그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약간은 옛날 어른들이나 쓸 법한 어투였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 소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기도 했다. 뛰지마 넘어질라. 그렇게 먹으면 체할라.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박진우의 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윤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습관이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타인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차맛, 음악 선곡 말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출근하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상관없는 것들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는 것일까? 그는 윤서연의 프로필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자신이 살던 동네와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다. 이성은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알 수 없는 파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읽는 책의 종류, 그녀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콧노래,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쓸쓸한 표정까지. 그는 그녀에게서 그 소녀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경멸했다. 그는 이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라고 선을 그었으면서 이제 와서 감상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정한 규칙에 대한 위반이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과 희미한 희망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 혼란은 그의 일상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시 딴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다. 그는 이 감정의 근원을 찾아내 없애버리고 싶었다. 윤서연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추궁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느꼈지만 그럴 만한 명분도 증거도 없었다. 그날 밤도 그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다. 하지만 모니터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복도 건너편 정막에 잠긴 그녀의 공간을 향해 있었다. 저 문 너머에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 그저 계약을 위해 만난 낯선 타인일까? 아니면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과거의 그림자일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텅 빈 펜트하우스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소란스러웠다. 그날은 드물게 박진우가 일찍 귀가한 저녁이었다. 예정되어 있던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텅 빈 집으로 들어선 그는 익숙한 침묵 대신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윤서연이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으로 흑백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는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자신의 공간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녀의 옆 테이블에 놓인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갈증이 느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이 어색한 정적을 깨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방으로 향해 물을 마셨다. 윤서연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영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적어도 오늘은 같은 공간의 공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 박진우는 물을 마신 뒤에도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아일랜드 식탁에 기댄 채 그녀가 보고 있는 영화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주 오래된 프랑스 영화였다. 느리고 정적인 화면 속에서 배우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속삭였다. 그는 왜 저런 지루한 영화를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스크린을 응시하는 그녀의 옆모습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그는 문득 그녀가 이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졌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윤서연은 작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그녀는 박진우가 아직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목례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 출출하시면 간단하게 뭐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정중했다. 박진우는 습관적으로 거절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이대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에는 어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윤서연은 익숙한 솜씨로 냉장고에서 몇 가지 재료를 꺼내 간단한 야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부드러운 실내복 자락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났다.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적이 흐르는 주방에는 칼이 돔에 닿는 소리와 재료가 기름에 볶아지는 소리만이 경쾌하게 울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작은 프라이팬에서 요리를 접시로 옮겨 담으려던 윤서연의 손이 살짝 미끄러졌다. 아스에 짧은 비명과 함께 뜨거운 기름 몇 방울이 그녀의 손등과 팔목 근처로 튀었다. 그것은 심각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통증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박진우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도 없이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다친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싱크대 쪽으로 이끌어 차가운 물을 틀었다.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열기를 빨리 뺄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단호했다. 윤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이끌려 손을 찬물에 담그고 있었다. 남자의 크고 단단한 손이 자신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감각이 너무도 생경했다. 박진우는 흐르는 물에 그녀의 붉어진 피부를 씻어내며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몇 군데가 붉게 부어오른 정도였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옮기는 순간 그의 눈은 한 곳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 바로 옆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아주 희미한 흉터. 그것은 오래되어 하얗게 변색된 약 1cm 길이의
가느다란 선이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의 현대적인 주방 풍경이 순식간에 빛바랜 사진처럼 아득해지며 햇살이 부서지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눈부시게 피어있던 보랏빛 라일락 나무 낡고 삐걱거리던 나무 정자,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보겠다며 아슬아슬하게 정자 난간을 오르던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 위험해 내려와. 소년의 외침과 동시에 소녀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떨어지는 소녀를 끌어안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서진 정자에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소녀의 손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얀 팔에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상처. 울음을 터뜨리는 소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린 자신.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꼭 책임질게. 그날의 다짐이 뇌리를 강타했다. 기억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 오래된 흉터에 못 박혀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위치, 너무나도 익숙한 모양의 흉터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공포에 질린 듯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익숙했던 차맛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피아노 선율 귀에 맴돌던 독특한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앞에 이 흉터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이 마비되고 억눌러 왔던 감정이 경낭처럼 솟구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 흉터, 뭐야?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독백에 가까웠다. 윤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그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이 더 씌워졌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거대한 혼돈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상처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전의 무관심은 차라리 견딜만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의심과 경계심이 칼날처럼 서 있었다. 박진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윤서연은 가능한 한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모든 움직임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거대한 집은 두 사람의 팽팽한 심리전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다. 박진우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휩싸하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앞에 흉터에 대한 서류를 내밀며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지독하게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로서의 자신을 내세워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게임의 규칙을 정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녀의 반응을 데이터처럼 수집할 것. 그녀가 정말 그 소녀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왜 지금껏 자신을 속여왔는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 그는 결코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조용하고 잔인한 시험이 그렇게 막을 올렸다. 첫 번째 시험은 주말 아침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서재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윤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오늘 오후에 잠시 교회에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식 석상 외에도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그의 제안은 너무나 사무적이어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가 운전하는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다. 윤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며 신경을 곤두슬 뿐이었다. 차가 점점 더 낯익은 풍경 속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와 그녀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동네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일부러 그들의 옛집이 있는 골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차를 세웠다. 그곳에는 그들이 어릴 적 함께 놀았던 거대한 느티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치 처음 와본 곳인 양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업무차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전망이 좋군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변화라도 읽어내려는 듯 예리한 시선으로 그녀를 살폈다. 윤서연은 차에서 내려 그의 옆에 섰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동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낡은 집들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의 형태, 작은 초등학교의 위치, 그리고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던 느티나무의 위용. 수많은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목을 메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공기도 맑고 덕분에 좋은 곳을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완벽하게 평온하고 담담한 반응. 박진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슬픔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무런 소득 없이 싱겁게 끝나버렸다. 그는 그녀의 방어막이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그는 두 번째 시험을 감행했다. 퇴근길에 일부러 낡은 문방구에 들러 그 시절에 유행했던 아폴로 과자를 한 묶음 사 들고 왔다. 그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던져놓았다.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윤서연은 테이블 위에 과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주 작은 비닐 튜브에 담긴 알록달록한 과자. 그것은 그들이 용돈을 모아 매일같이 사 먹었던 추억의 간식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아득한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과자를 입에 가져가 추억에 젖은 표정을 짓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래 자리에 도로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다. 이런 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요즘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비서가 재미삼아 사왔다더군.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박진우는 실망감을 감추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떠난 뒤 윤서연은 문 뒤에 기댄 채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의 시험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박진우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그녀의 철벽 같은 반응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만약 그녀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기묘한 행동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 넘겼다. 마치 그의 시험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에서는 그녀가 맞기를, 그녀가 그 소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지독한 내적 갈등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시험을. 그날 저녁 그는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주말에 있을 자선 파티에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이니 미리 읽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윤서연은 아무 의심 없이 봉투를 받아 들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파티 자료와 함께 아주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진우와 연희라고 적힌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윤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을 때 박진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진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낡은 사진 한 장이 만들어낸 침묵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두 사람을 짓눌렀다. 박진우의 차가운 질문이 텅 빈 복도를 울렸지만 윤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붙잡은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그 어떤 궤변보다도 더 명백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토록 원했던 답을 얻었지만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안도감인지 배신감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다그치고 싶었다. 왜 침묵했는지, 왜 자신을 속였는지. 하지만 그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지나쳐 그대로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다.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줄 또 다른 증거를, 이 지독한 현실을 납득시켜줄 무언가를. 때마침 창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뒤흔들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달을 가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위태로운 감정선을 따라가기라도 하듯 서울의 하늘은 순식간에 분노한 바다처럼 변해 있었다. 박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책장 한 구석 다른 책들 뒤에,
반쯤 가려진 낡은 나무 상자에가 닿았다. 그 상자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가 중학생 시절 서툰 솜씨로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었던 바로 그 보물 상자였다. 그는 홀린 듯 상자로 다가가 그것을 꺼내 들었다. 상자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가 직접 새겨 넣었던 두 사람의 이니셜은 희미하게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마치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함께 주었던 반질반질한 조약돌 2개,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머리핀 색이 바랜 영화표 2장, 그리고 그가 직접 그려준 동네의 보물 지도까지. 상자 맨 위에는 곱게 말린 보랏빛 라일락 꽃잎이 놓여 있었다. 그 향기는 이미 오래전에 날아갔지만 박진우의 코끝에서는 아찔할 정도로 선명한 라일락 향기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상자를 든 채 천천히 몸을 돌려 윤서연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박진우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의 목소리를 통해 터져나왔다. 도대체 왜 당신이었던 거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 윤서연이었던 거냐고. 그의 절규는 창밖의 천둥 소리와 뒤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외침은 분노의 표현이자 동시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람에 대한 슬픈 확인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니기를 바랐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이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일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운명의 농간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상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안에 담긴 추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의 절규에 윤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마침내 그녀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렸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잠겨 있었다.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은 너무 변해 있었으니까. 내가 알던 따뜻한 진우가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차가운 박진우 이사님이었으니까.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우리 집이 망하고 쫓기듯 이사를 갔어요. 당신에게 차마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신을 다시 만난 건 이 차가운 정략 결혼의 자리였잖아요. 내가 만약 나라고 밝혔다면 당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을 동정심 때문에 혹은 과거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받아들였겠죠.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박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계속했다. 나는 과거의 추억 속 연희가 아니라 지금의 윤서연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기를 바랐다고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당신이 언젠가 지금의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녀는 결국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그녀의 절절한 고백은 성난 파도처럼 박진우의 분노를 잠재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는 그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혼자서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얼음 같던 공기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멍하니 손에 든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것들은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약속이었으며 그의 삶의 유일한 이정표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을 확인하려는 듯이. 그럼 맞구나. 정말 너였구나, 연희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슬픔과 안도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만이 가득했다. 그의 부름에 윤서연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그는 상자에서 마른 라일락 꽃잎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젖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수년간의 기다림과 엇갈림 오해와 아픔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거센 폭풍우는 마치 그들의 아픈 과거를 모두 씻어내려는 듯 밤새도록 서울을 적셨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도시는 유난히 더 깨끗하고 선명해 보였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지난밤의 경랑을 모두 지워버리려는 듯 눈부셨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지금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약상의 아내도 추억 속의 친구도 아닌 그저 박진우와 윤서연으로 마주선 첫 아침이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의도적인 무관심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서로의 존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의식하고 있기에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숨막히는 정적. 윤서연은 찻잔만 내려다보았고 박진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십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그들의 시간은 어떻게 다시 흘러가야 하는 것일까? 식사가 끝나고 박진우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나란히 서명된 차가운 조항들로 가득 찬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에 적힌 상호 불간섭의 원칙, 계약기간 만료 후 관계 정리 같은 문구들이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그는 윤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는 서류가 완전히 조각나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그것을 찢었다. 그 행위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들의 관계를 올가매고 있던 거짓된 족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족쇄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대신 더 큰 혼란과 막막함이 밀려왔다. 박진우는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쉽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허탈함과 상처가 남아있었다. 윤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무거운 비밀의 짐을 내려놓았지만 대신 새로운 불안에 휩싸였다. 박진우가 자신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지금의 윤서연일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 속 연희일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실망했을까봐 두려웠다. 씩씩하고 밝았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풍패에 지쳐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해버린 지금의 모습에 그가 사랑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환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맴돌기만 했다. 박진우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윤서연은 그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어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진우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실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가 심었던 라일락 묘목은 그 사이에 제법 자라 작은 잎사귀들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그녀의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어떤 변명이나 질문도 없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것은 추궁이 아닌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긴 질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소녀를 찾는 소년이 아니었다. 눈앞에 있는 한 여자 윤서연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지난 10수년의 시간을 알고 싶었다. 그가 몰랐던 그녀가 혼자 감내해야 했던 시간에 대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윤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이사를 가야 했던 일, 낯선 곳에서 힘겹게 적응하며 살아야 했던 시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번에는 박진호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SJ그룹의 후계자라는 왕관의 무게,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 화려함 속에서 늘 혼자였던 자신의 고독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쫓기듯 살아왔노라고, 잠시라도 쉬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노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려한 햇살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 보였다. 유년기의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감당해야 했던 각자의 삶의 무게를 공유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소년과 소녀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어른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대화가 끝난 뒤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거리가 남아 있었다. 박진호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서툴렀다. 그는 다음 날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사오는 대신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왔다. 그 안에는 이제 막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보랏빛 라일락이 심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분을 그녀의 정원에 놓아주었다. 윤서연은 그 화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현재를 함께 가꾸어 나가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괴롭히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그는 과거의 연희뿐만 아니라 라일락을 사랑하는 지금의 윤서연을 바라봐주고 있었다. 그 작은 화분 하나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다. 서재에서 나온 박진호는 잠든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게. 계약은 파기되었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툴고 조심스럽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제 막 피어나는 라일락 향기처럼 두 사람의 공간은 희망과 온기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었다. 박진우와 윤서연의 펜트하우스에 조심스러운 온기가 싹트고 있을 무렵 SJ그룹 타워 최고층의 회장실에는 다시금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다.
아들의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득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과 같은 도끼와 야망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마치 단단한 강철이 부드러운 불에 녹아내리기라도 시작한 것처럼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고용한 집사는 아들 부부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왔다. 각자의 공간만 고수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얼굴에 아주 드물게 미소가 비친다는 것. 박 회장에게 그 미소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다. 그녀에게 결혼은 언제나 경영의 연장선이었다. 사랑이나 행복 같은 불확실한 감정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변수라고 믿었다. 그녀는 윤서연을 SJ그룹에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다 줄 유용한 말로 생각했을 뿐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말이 체스판의 주인을 홀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변수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의 방역은 아들인 박진우를 향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의 유일한 약점이 감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박진우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마치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던 일부 이사들이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박진우는 순식간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렸다. 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이견이 아니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여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듯한 명백한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다. 그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머니에 대한 의구심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동시에 박 회장의 또 다른 손은 윤서연을 향해 은밀하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윤서연의 집안에 대한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윤 의원의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그들이 애써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 특히 그들의 가세가 기울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채무 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치라는 비밀스러운 명령이었다. 그녀는 썩은 뿌리는 결국 썩은 열매를 맺을 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박진우는 연일 계속되는 회사의 문제들로 인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윤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마실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을 조용하게 정돈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회장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 한 부가 올라왔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원했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윤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파산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 그리고 야반도주하듯 옛 동네를 떠나야 했던 치욕스러운 과거까지. 박 회장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상대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쥐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연을 자신의 한옥주택으로 호출했다.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수십 년 된 소나무와 기와로 둘러싸인 그곳은 박 회장의 권위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녀만의 선격이었다. 윤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되들어섰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었다.
마치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피고인의 심정이었다. 박 회장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내다보이는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연이 바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일 때까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 요즘 많이 변한 것 같더구나. 너의 공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칭찬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웠다. 그녀는 윤서연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품에서 방금 전에 그 보고서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내 집안의 과거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다. 실패한 사업가의 딸이 어떻게든 다시 상류사회로 돌아오고 싶었던 그 절박한 마음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윤서연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을 발판으로 삼은 것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진우는 너 같은 아이가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자비를 베풀듯 말했다. 깨끗하게 물러나주면 네 식구들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챙겨주마. 네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결국 돈 아니었느냐. 진우의 장래를 망치지 말고 이쯤에서 조용히 사라져라. 그것은 제안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윤서연이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윤서연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모욕감에 떨리던 윤서연의 어깨가 점차 굳건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눈물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고요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은 더더욱 아니고요. 윤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저는 진우 씨 곁에 머물 겁니다. SJ그룹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 박진우의 아내로서요. 저희의 행복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작지만 분명하게 한옥 전체를 울렸다. 박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던 가냘픈 사슴이 갑자기 날카로운 뿔을 드러내며 자신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어리석은 것, 네가 지금 누구에게 맞서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좋다. 네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었으니 내가 친히 그 길을 안내해주마.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박 회장의 한옥저택에서 돌아온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박진우는 집안을 감싼 싸늘한 공기와 아내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마침내 윤서연이 입을 열었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 박 회장의 모욕적인 언사와 돈으로 자신을 떼어내려 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진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회사에서 자신을 옥죄어오던 압박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어머니가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는 그의 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부당한 게임의 말로 움직여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다. 모자 간의 대화가 아닌 경영자와 경영자로서의 담판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 인생이 회장님의 소유물입니까? 그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그 계집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게냐. 박 회장은 아들의 저항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너를 아들로 대하지 않겠다. 내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네가 추진하던 신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너의 이사직 해임에 관한 건이다. 이사들은 모두 내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녀는 아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그의 여자와 그의 왕국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잔인한 통보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해야 할 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야만 했다. 그는 지독한 딜레마에 갇혀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등 뒤로 윤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요. 그녀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SJ그룹을 잃는 것보다 내가 당신 곁을 떠나는 게 더 나아요.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그녀는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의 날개를 꺾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그 말은 박진우의 마음을 결정하게 만든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틀렸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SJ그룹 회장석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옆이야. 당신이 없는 왕국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감옥일 뿐이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SJ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승리를 예감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사들은 모두 그녀의 의중을 파악하고 박진우를 압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 회장은 준비된 각본대로 박진우가 추진하던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모두의 시선이 박진우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방어할 것인지, 혹은 결국 어머니의 뜻에 굴복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둘러보지 않고 오직 상석에 앉은 어머니 박 회장만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업을 논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 자리는 SJ그룹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는 폭탄을 터뜨렸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무시한 채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SJ그룹의 후계자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선언을 했다. 저는 오늘부로 SJ그룹의 이사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짓밟는 기업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몸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물려받아야 할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패를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왕좌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회장님께서는 SJ그룹을 얻으셨지만 아들은 잃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사들은 어쩔 줄 몰라 웅성거렸고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얗게 질린 채 아들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수많은 비서와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SJ그룹 타워에 거대한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그를 맞았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그를 기다리고 서 있는 윤서연이 보였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표정을 보고는 이내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적 지위, 부명예.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박진우 이사가 아닌 그저 한 여자 윤서연을 사랑하는 남자 박진우로서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걸어 나온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작고 소박한 빌라에서 이루어졌다.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따스한 햇살이 드는 거실과 두 사람이 함께 가꿀 수 있는 작은 베란다가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가구를 손수 고쳤으며 서로의 취향이 담긴 작은 소품들로 집안을 채워나갔다. 비로소 그들의 공간은 차가운 유리 상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박진우의 선택을 왕좌를 걷어찬 어리석은 왕자의 치기 어린 반항이라며 떠들어댔다. SJ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박 회장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가 곧 후회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박진우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는 윤서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뛰어난 경영자 박진우였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과 약간의 투자를 받아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거대 기업의 총수가 아닌 열정 넘치는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그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즐겁게 일했다. 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통찰력은 여전했고 그의 회사는 대기업의 이름값 없이도 오직 실력만으로 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윤서연 또한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소 관심 있었던 아동 심리 상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동네의 작은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봉사활동을 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오랜 상처를 치유받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따뜻한 미소가 항상 머물렀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사소한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다. 박진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를 즐겼고 윤서연은 그가 끓여주는 서툰 솜씨의 라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비로소 사랑하는 연인들이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신문을 통해 어머니의 소식을 접할 때면 박진우의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기도 했다. 그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어머니의 마음을 그라고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젠가 시간이 흘러 어머니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줄 날이 오리라 믿었다. 어느 봄날 그들은 자신들의 옛 동네가 내려다 보이던 언덕의 느티나무를 다시 찾아갔다. 그 사이 두 사람이 함께 가꾼 박진우의 회사는 자리를 잡았고 윤서연은 정식으로 아동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변해버린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박진우는 윤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예전에는 이 세상 전부를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내게 세상은 그냥 당신 하나였어. 그의 고백에 윤서연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게 집은 언제나 당신이 있는 곳이었어, 진우야. 그들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은 거대한 부나 명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SJ그룹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의 작은 집 베란다에는 보랏빛 라일락 향기가 가득했다. 박진우의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고 윤서연은 실력 있는 아동 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두 사람을 쏙 빼닮은 작은 아이가 햇살 속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직접 일군 노력과 사랑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박 회장이었다. 박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선물 대신 낡은 앨범 하나가 들어있었다. 앨범 첫 장에는 박진우의 돌잔치, 날 젊은 시절의 박 회장이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보내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손길이었다. 박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강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베란다에서 아이와 함께 라일락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아이를 안아든 채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과거의 소녀, 현재의 아내, 그리고 미래를 함께할 아이의 엄마. 그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앨범을 소중히 든 채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후회나 미련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서울의 수많은 불빛 아래 한 가족의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집이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